사실은 작년에 기대 수익률 8%로 의도를 하고 짠 포트폴리오가 작년 한 해 2%가 났어요. 이 나왔어요. 네. 박보미 TV. 박보미 TV. 자, 그러면 조금 더 실무적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자산 배분을 이제 해야 됩니다. 계좌를 다 텄고요. 여기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초년생들은 1, 20만 원. 네. 이제 중년생들은 뭐 30, 40 조금 더 지난다면 이제 75까지 채우고 그걸 넘는 것까지 채우는 사람들도 이제 나타났습니다. 돈을 넣고 나서요. 자산 배분을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처음은 자산이나 자산군이 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주식을 처음에 많이 보고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에 대한 이해를 조금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한국 주식을 보셨던 분들이라 하면은 그 주식 내에서라 하면 일단은 개별 종목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섹터, 그 다음에 산업, 아니면 테마 이런 것들을 보시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피, 그 다음에 한국 주식 시장이라는 전체를 보는데, 자산 배분 투자에서 말하는 자산군은 최소 단위가 한국 주식입니다. 조금 크게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은 한국 주식은 자산 배분 투자에서 말하는 자산군 분류의 거의 최하 단위인 거고요.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신흥국 주식이 있고요. 그 위에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랑 거의 동가의 다른 자산으로서 흔히 말하면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자산, 현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가장 큰 카테고리군요. 마치 네. 이런 거랑 비슷할까요? 우리가 떡볶이를 많이 먹고 떡볶이를 비교도 많이 하죠. 여기가 더 싸고 여기가 더 네. 달고 네. 비교도 하지만 결국 떡볶이라는 것은 네. 분식의 카테고리 위에 있고, 분식 위에는 이거 우리나라 음식이니까 한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한식 위에는 요리라는 카테고리가 있듯이요. 네, 그래서 여기 쓰셨던 박고민님 책도 들고 나왔는데,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적었죠? 6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해놓으셨기는 하지만 사실은 몇 개 상품들 자체가 자산인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금, 주식, 채권, 금, 리츠, 그 다음에 예금이나 RP 이런 것들이 다 자산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자산군으로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 자산군에 맞는 금융상품을 골라가지고 그걸 매수하게 되실 텐데, 그래서 나오는 두 번째 이해가 필요한 게 바로 ETF입니다. ETF 빠질 수 없죠. 네, 그래서 제 책에서는 ETF를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뮤추얼 펀드를 쪼개서 파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산군에다가 이걸 대입해 보면은 한국 주식 전체 시장 지수를 의미하는 ETF가 있고요. 같은 의미로 하면은 미국 주식도 있고, 인도 주식, 중국 주식, 일본 주식, 유럽 주식 이렇게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전체 카테고리를 이루고 있는 주식 계열 쪽의 ETF인 거고, 채권도 물론 이제 국가 채권이나 이제 회사 채권을 나눌 수도 있지만 자산 배분 투자에서는 국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국채도 미국 국채, 한국 국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재테 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포괄적인 개념인데 원자재나 부동산 여기가 포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 투자에서는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미술품이나 원자재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재테 투자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금인데, 이거는 예금성 ETF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 분류 자체는 조금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산 배분 투자는 전통적 자산 배분 투자라고 해가지고 가장 규모도 크고 거래도 활발한 대표적인 자산군별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들 수 있는 자산군들이 주식, 채권, 재체 투자, 현금 이렇게 네 가지가 그냥 끝입니다. 제일 큰 카테고리 분류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던 게요. 주식이랑 채권은 정말 크지만 이 둘을 그야말로 전통자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아닌 걸 대체자산으로 다 묶어 놓다 보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투자 얘기할 때 보면 부동산 아니면 코인이잖아요. 주식과 채권은 빠져 있고 대체 투자 안에 있는 카테고리로만 우리가 할 정도로 여기가 지금 많이 그만큼 커졌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주식과 채권이 아닌 거를 대체로 묶는 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요새는 좀 들더라고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극단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분들은 우리나라 5, 60대 자산 비중 계산해보면 부동산이 80%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마저도 또 옛날에는 사실은 70%, 75%였는데 최근 몇 년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내리고 부동산은 올라서 그분들의 부동산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더 젊은 분들 중에는 월급 모아가지고 시드머니 다 비트코인에만 넣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전체 시장 비중을 조금 바꿔가는 그런 세력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주식과 채권은 진짜 그야말로 이제 전통이잖아요. 그게 아닌 걸 대체라고 묶었을 때 우리가 대체 쪽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면 그야말로 트렌드를 잘 읽어야만 되는 거죠. 잘 읽고 사이클을 잘 맞추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걸 투자랑 직결시킬 수 있는 기회는 대체 투자에 좀 더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으로 주식과 채권이라는 거는 진짜 전통이라는 걸로 대표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 방법, 투자 방법, 뭐 비율, 리밸런싱이니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이제 일어나 다 돼가지고 맞습니다. 다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해져 있는 길을 나는 좀 따라가면서 내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했다면 대체보다는 이 전통 자산에 조금 더 그런 답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장단점을 다르게 느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자산들이 이제 흔히 말하면은 제도적으로도 보호가 확실히 돼 있고요. 시장 규모도 크기 때문에 거래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내는 비용도 적고요. 공부할 것도 많고 정보도 많이 나와 있고 대신에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거래를 해가지고 운신해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낼 여지는 조금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만큼 초과 수익 기회가 적은 시장이니까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바꿔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오히려 더 메인으로 담아야 되는 자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TF를 아셨다고 하면요. 그 ETF를 어느 정도 사야 될지 그거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각 자산군별로 비중을 나누셔야 할 텐데 그걸 비중을 정할 때 앞서 초창기에서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의 5원칙. 아, 네네. 그거 이제 나오는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원칙부터가 조금 충격적이에요. 네. 자산 배분 포트를 짤 때 원칙. 첫 번째, 대충 해라. 저 이거 보고 약간 놀랐었어요. 아, 이런 게 필요합니다. 대충 하자가 1번입니다. 포트는 대충 짜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원칙이고 뒤에 나오는 다른 4개의 원칙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커요. 이걸 보조하는 4개의 원칙이군요. 거의 나머지 4개 원칙은 이 첫 번째 원칙을 아시겠지만 비슷한 걸로 워렌 버핏의 2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금을 잃지 말라가 제1원칙이고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마라. 거의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충 하자.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대충이란 거는 그 비율을 정할 때 말 그대로 대충 정하고 대충 그 비율에 맞춰서 사라는 뜻입니다. 배분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배분 비율을 얼마나 했다고 그래서 수익률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걸 정할 때 대원칙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좀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원하면은 주식군의 ETF들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고요. 대신에 수익률을 조금 낮추려고 한다 그러면은 채권이랑 현금 ETF의 비중을 높이는 게 기본적인 대원칙이고 이러한 분류 기준이 이제 정해지는 한도 내에서는 세부 비중은 사실 어떻게 하든 크게 상관은 없다. 큰 비중을 중요하게 짜고 세부적인 것은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대충 하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도 또 적용이 되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비중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 계좌에 있는 돈으로 이제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ETF를 사야 되는데 이걸 사실 정확히 계산하시다 보면은 코스피는 12.32주를 사야 된다고 제 계산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코스피 12주 사요, 13주 사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저는 그때 1원칙을 드림입니다. 대충 하시라고. 근데 진짜 공감 많이 돼요. 저는 또 어떤 거 많이 느끼냐면요. 아, 이거 10주 하면 비중이 오바되고 9주 하면 비중이 모자라고. 그거는 아직 투자금이 작아서 안 맞는 거다. 그게 또 말씀하시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예를 들면은 ETF 같은 거를 할 때 채권형 ETF가 여전히 조금 비싸요. 주식형 ETF는 보통 뭐 한 주에 10,000원, 20,000원인데 우리나라 국채 ETF들은 한 주에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큰 돈을 납입하시는 분들 있지만 매월 30만 원 넣는 분은 4가지 자산군의 ETF를 다 조금씩 사야 되는데 예를 들면 30만 원 넣는데 채권이 한 주면은 못 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30만 원으로 배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도
제가 그냥 대충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여기서 제가 수학을 좀 해보겠습니다. 채권이 20% 들어가는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를 한 텀 이렇게 확 구성을 하려면은 최소 50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당 10만 원인 게 20%니까 50만 원이 필요한데, 근데 나는 월 30만 원밖에 못 넣어.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러면 넌 채권 ETF를 2달에 한 주씩 사. 그러면 언젠가는 거의 다 채워지니까요. 네, 그 친구는 홀수다는 불균형이지만 짝수다는 균형인 거예요. 그 달에 포트폴리오 비중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내가 타겟하고 있는 수익률이 확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납입하다 보면 적립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달에 차마 매수 못한 그 채권 ETF의 한 주가 내 전체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계속 작아지게 되죠. 네, 계속 작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더 대충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충 해라. 맞아요. 이런 거 진짜 필요해요. 이게 디테일에 집착하게 돼요. 그 이유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자산 배분만큼 꼼꼼히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시작이잖아요. 출발점이. 꼼꼼한 성격 가진 사람들 시작하는데 뭔가 안 맞으니까 불편한 거죠. 못 참으세요.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내 계산에는 코스피 200 ETF를 12.32주로 사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다른 달은 12.75주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반올림 하면 되는 거냐고. 저 그럴 때 이런 답변 드려요. 자산 배분 포트가 이걸 골라서 내가 성공하고 이걸 골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을 했냐 안 했냐 그냥 차이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산 배분을 시험에 비유하면 OMR지에다가 네 이름이랑 학번만 잘 써서 내면 90점은 주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답은 다 제대로 썼는데 OMR지를 체크를 안 하잖아요. 그 친구는 빵점이거든요. 비유하면은 자산 배분을 안 한 친구. 그러면은 그 친구가 아무리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해봤자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자산 배분의 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 대충 하자.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들끼리 섞자. 마이너스 상관관계라는 거는, 요거는 약간 금융 쪽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숫자로 표시를 하는데요. 두 자산 사이에 동일한 기간에 이 자산군의 수익률이 어떻게 변했냐를 그 숫자로 나타낸 건데요. 사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상관관계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0보다 크면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고 0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부호 차이인 거고 0에서 1 사이의 숫자는 그 관계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냐. 그래서 플러스 1이면 완전히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자산인 거고요. 마이너스 1이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인데, 자산 배분 투자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큰 자산을 섞을수록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자산하고 미국 자산하고 음의 상관관계가 높아요. 우리나라 자산 전체와 미국 자산 전체요. 달러 투자 힘을 보통 거기서 많이 찾게 되는 이유가 그거군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은 선진국, 우리나라는 신흥국이라는 그 관계가 있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이런 차이도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도 나타나면 통화관계에서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대비관계가 있다고 하는 자산의 관계에서도 더 극명하게 나타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식하고 채권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자산 배분을 할 때 우리나라 주식이랑 우리나라 채권을 분산해도 상당히 강력한 배분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을 했으면은 채권은 미국 채권, 반대도 돼요. 주식을 미국 주식을 했으면은 채권은 우리나라 채권을 섞는 게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 자산과 원화 자산 자체를 섞으면서 포트를 짜면 더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는 제 책에 계산을 해서 나온 것도 있고요. 여기에도 굉장히 엄청나게 잘 실어 놓으셨고,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특정 기간의 수익률을 가지고 계수를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산의 어떤 기간으로 계산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관계수 숫자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확실히 아셔야 될 거는 전통적으로는 이 자산하고 이 자산은 역사
결과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라는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확인하시고 따라가셔도 충분하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주식이랑 채권의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려면 데이터가 정말 많잖아요. 엄청 오래된 과거까지 있다 보니까 이걸 쫙 뽑았을 때 이미 긴 데이터로 뽑혀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뀐 데이터들은 별로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좀 급변해도 주식과 채권의 상관계수는 잘 안 변한다는 걸 이제 좋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크더라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얘가 가진 한계로 생각해보면 지금 물가로 인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면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이라는 그런 고민까지 함께 낳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질문을 많이 주시니까 그렇게 찾아보면 끝이 없어지잖아요. 그 데이터를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뭐 이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최근 뭐 2년 3년을 봤을 때 뭐 미국 주식이랑 우리나라 국채 간의 상관관계가 좀 낮아졌네 라고 하시면은 그걸 보고 두 자산 중에 하나의 뭐 비중을 줄인다든지 좀 더 높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흔히 말하는 연금이나 기금 같은 그쪽에서 기관 투자가 하시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어느 정도 역사적인 관계만을 보고 가도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관계수나 상관관계도 확인을 하고 이걸 배분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개인들은 그냥 이걸 대충 해도 상관없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현업에서 쓰고 있는 정말 수많은 유료 툴들과 그런 통계학적인 또 기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착각이나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걸 안 쓰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현실은 그걸 더 쓴다고 조금 더 정교해지는 것이지 정교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마진 개념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이나 내 시간 노력 같은 걸 써서 함으로써 물론 개선은 되겠지만 그 개선되는 폭이 내가 투입한 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나아지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별로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세 번째 원칙은 뭐가 될까요? 네, 전통적인 자산 배분을 택하자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의미 있는 멘트네요. 네. 전통적인 자산 배분을 택하자. 예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수많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결과들을 잘 활용하자라는 얘기일까요? 예, 이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대충 하라는 건데요. 전통적인 자산 배분은 앞서도 예를 들었듯이 원자재랑 대체 투자 자산은 같은 말이라고 보면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자산, 현금 이렇게 네 가지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전통적인 자산 배분이고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각 자산군은 그냥 대표 시장의 지수,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국가 시장의 지수 ETF로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대표 국가의 10년짜리 국채로만 구성을 하고요. 지수는 어차피 대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사면 되는 거고 네. 채권은 만기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더라도 어느 국가든 10년짜리가 대표성을 띈다라고 네. 보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체 투자는 그냥 금 하나로만. 가장 대체 투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금. 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원화 예금이나 달러 예금 ETF로만 구성을 하는 그런 배분 방식을 전통적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효율성입니다. 자, ETF 대표 지수를 담았으니까 대표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성과 효율성 어떤 내용일까요? 대표성은 사실은 말씀을 방금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을 의미하는 코스피 200 ETF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피로만 따져봐도 200개의 대표 종목들로만 모은 것이고 그 외에 우리나라에 뭐 코스닥이나 다른 시장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시장은 아니지만 그게 시가총액의 98%, 99%를 설명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 곧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대표성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를 개별 ETF뿐만 아니라 자산군 전체를 확대해봐도 같은 논리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담는다 그러면 주식 ETF를 하나만 설정할 수도 있고요. 2개 설정할 수도 있고요. 3개 설정할 수도 있고 4개, 5개까지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시장의 ETF를 담을 것인가를 선택할 때도 대표성의 원리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만 담는다 그러면은 미국을 담는 게 좋고 미국 중에서도 S&P 500을 담는 게 좋고요. 만약에 2개를 담는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금 예외인 게 보통은 미국과 한국 주식을 담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이니까. 저는 우리나라 투자자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를 하니까 한국 주식을 담는다고 하는데, 세 번째부터는 다시 대표성의 원리로 돌아가서 시가총액 비중은 물론 조금 작기는 하지만 신흥국으로 따져보면 신흥국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비중의 시장이 중국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주식 ETF 3개로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 세 번째로 담아야 되는 국가는 중국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 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본이나 인도 정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어떤 우선순위나 아니면 우열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가는 그런 비중이 될 수 있어서 자산군을 나눌 때도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효율성의 원리인데요. 효율성은 크게 봤을 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채권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 ETF를 담는 걸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년물이 30년 같은 장기물이나 뭐 2년짜리 이제 단기물 같은 거에 비해서 금리 변동의 가격 변동이 이제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0년물 국채가 국채에서는 시장 규모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TF 종류도 많고 ETF 수수료도 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의미로 대세투자 ETF를 정할 때도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통적 자산 배분에서는 그냥 금만을 담는 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원자재 ETF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금도 있고 원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고, 이들 ETF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대중적입니다. 근데 운용 비용이 일단 워낙 보수가 비쌉니다. ETF인데도 막 2%씩 받는 그런 ETF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ETF나 이제 원유 ETF 같은 경우는 현물이 아닌 선물이고, 그 선물 계약을 월별이나 분기별로 계속 이제 갱신을 해야 돼요. 그 갱신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비용이 또 추가로 생기게 되거든요. 비용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담고 있지는 않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서. 시장 자체가 클수록 ETF 비용은 싸지니까 어디를 우리가 접근하든 지금은 제일 큰 걸 담자. 일단 크기도 크고 대표성도 높은데 비용도 낮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대충 하라는 결말이랑 귀결이 되는데, 고민하지 말고 금해 이거네요. 자산 배분군에 이거를 할 때 대표성과 효율성이 있는 자산군의 ETF를 담기만 해도 충분히 내가 의도한 수익률은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기대 수익률은 주식 편입 비중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은 이제부터 얼추 ETF 매칭됐고 큰 비중이 정해졌으니 이제 주식 비중으로 조절하자라는 거네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내가 높은 기대 수익률을 원하면은 주식 비중을 많이 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언뜻 들으면 좀 평범할 수 있는데, 자산 배분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그래도 내가 높은 기대 수익률을 원하면은 거기에만 특별히 담아야 되는 무슨 자산군이나 ETF가 있는 걸로 처음에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자산군이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준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ETF들은 아직은 대중화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보수가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안 하는 것 뿐인 거고, 충분히 주식 비중을 높이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걸로.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 국을 끓이고 있을 때 매운맛 조절할 때 고춧가루를 더 넣으면 되는 거죠. 고춧가루만 더 넣으면 됩니다. 새로운 거 캡사이신 사올 필요는 없는 거죠. 원래 있던 고춧가루를 좀 더 많이 넣으면 매워지는 거니까.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뭐 이국적이거나 정교한 매운맛을 낼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제1원칙은 대충 하자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라면 스프로 해결하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을 하나 정했으면 최소 3, 4년은 유지하자입니다. 전략을 유지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기대 수익률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택한 다음에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자산군별 배분 비중을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 비율은 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요. 투입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비중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뿌려지도록 하는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내가 택한 이 전략에 대한 결과를 그래도 1차적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최근에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자랑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자랑을 해주셔야 많은 분들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마음이 동할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 기대 수익률 8%로 의도를 하고 짠 포트폴리오가 작년 한 해 23%가 났어요. 23이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미국 주식이랑 중국 주식이랑 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금은 뭐 한 해 한 45%?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1, 2년 차에 접어든 친구들이 요즘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금은 팔고 중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을 더 사야 되지 않겠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오른 자산을 팔아서 그 비중을 맞추는 거는 이제 괜찮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내가 연초에 내 포트폴리오의 금의 배분 비율을 25%로 설정했는데 지금 금의 평가 금액 비중이 32%다. 그러면 금을 당연히 조금 파는 건 괜찮아요. 이거는 리밸런싱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더 나가가지고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은 작년에는 금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금을 25%보다 더 팔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동적 자산 배분으로 가는군요. 네, 저는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액티브의 함정이다. 나아가서는 결국 마켓 타이밍이 돼버리니까요. 네. 그런 이제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배분 비율은 기계적으로 정해라. 말씀하신 동적 자산 배분이나 아니면 액티브라 하면 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준점을 함부로 바꾸면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환상, 그런 거를 이제 갖지 말라라는 거고, 굳이 내가 이걸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전체 자산을 다 팔고요. 다 팔고요. 네. 배분 비중 비율을 새로 짜가지고 다시 짜는 방법이 있어요. 새로 시작하면 누적되어 있는 이런 수익률이나 이런 지표들이 다 초기화 될 테니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2023년 4월에 이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23년하고 24년 12월까지 운용을 했는데 그 1년 7개월인가요? 그 기간 동안 29%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올해는 좀 불안하잖아요. 올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겠죠, 그것보다는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전략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 8%, 거의 주식 비중이 55%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운용을 하다가 그거를 좀 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현금이랑 채권이 좀 더 많은 연 6% 타겟 수익 전략으로 교체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전략 자체를 통째로 변경하지 않은 채 내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산 배분 비율을 바꾸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 진짜 좀 놀라운 게요. 이런 고민 저만 하는 줄 알았어요. 자산 배분에 대한 컨텐츠도 만들고 저는 또 실제로 스쿨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이 와중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그걸 실행했을 때 결과도 궁금하잖아요. 계속 이런 데이터도 쌓이는 거죠. 실행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진짜 그대로 계속 가는 사람, 이런 게 막 섞이다 보니까요. 지금 와서 많은 사례들을 종합해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를 짤 때 많이 올라있는 자산을 그냥 다 팔고 싶대요. 그러면 해당 자산이 0이 돼버리잖아요. 그 나머지를 사주고 기다리겠다. 왜냐하면 저렇게 많이 오른 자산이 덜 오를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래도 자산 배분하는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어느 경우가 결국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냐면요, 오르는 자산을 더 사는 경우요. 자산 배분해도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갈 것 같은데 다른 안 오른 자산들, 최근에 안 좋았던 부진했던 것들을 팔고 얘 좀 더 벌고 다시 뿌리면 안 되냐라고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가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금 비중을 25%로 정해서 운용했다가 금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32%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랑 한국 주식 너무 안 올랐어 짜증나 이러면서 그걸 팔아서 금을 더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은 포트를 똑같이 시작해도 이 성향이 다르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율을 함부로 망가뜨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의도한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진짜 자산 배분이 그런 것 같아요. 작년 떠올려보면 미국은 최근 계속 좋았지만 금도 올라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채권이 또 작년에 약했었고, 또 그전에는 채권이 또 좋았었고, 막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을 지나고 보면 너무 쉽고 당연해 보이지만 앞은 진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포트에 녹여가지고 포트 변경을 줬을 때 그게 잘 맞으면
하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겠지만 어긋나버리고 역방을 가버리면 너무 많은 걸 잃게 되잖아요.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 더 생각이 나는데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랑 같은 포트를 운용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너무 되게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수익이 많이 났기도 했지만 제가 옆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은 자산 배분 투자가 원래 이런 게 아닌데 너 지금 1년 동안 거의 3년치 수익이 났으니까 앞으로 3년은 힘들 수도 있다는 건 각오를 해라 라고 계속 주지를 하는데 너무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제가 좀 너무 심하게 말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부정적으로 가스라이팅이 된 게 아닌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럼 자기 있는 거 다 팔고 3년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말처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올해만 놓고 봤을 때 금이 더 올랐고요. 미국 주식 조정이 아직 안 왔고요. 한국 주식이 또 잘 오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설정해둔 8% 포트폴리오가 보니까 올해 2달 동안만 한 2.5%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떠나지 마라. 저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올해는 조금 힘들 거다라고 얘기하면 힘들 건데 왜 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느끼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투자는 올라버릴 리스크가 있어. 그걸 절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안 가지고 있을 때 올라버릴 리스크는 이 투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견디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시장을 떠나는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손실이란 게 내가 정말 손실을 본 거를 의미도 하지만 부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거나 아예 시장 자체를 나와버림으로써 내가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손실이거든요. 자산배분 투자에서도 그런 게 똑같이 발생을 하고 제 지인들 질문을 받으면서도 저도 깜짝깜짝 놀란 게 이전에 금융 쪽에 투자를 전혀 하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적 자산 배분이나 아니면 액티브 펀드나 아니면 리밸런싱에 적용되는 그런 개념들을 저한테 막 들고 와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은 인지상정 자연스럽게 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하다 보면 흘러버릴 수 있는 함정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다들 되게 패시브한 정적인 자산 배분 포트를 짜서 그래 나 이대로 3년 모아야지 해놓고 한 1년 지나보면 다 헤지 펀드 돼 있어요. 거기에 또 어떤 것들도 있냐면은 저한테 또 오더니 여기다가 미국 AI ETF를 좀 넣으면 안 될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아 진짜 그 유혹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어떤 데이터까지 지금 수집을 하고 있냐면요, 어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매월 투자금 입금된 거 보이잖아요. 그것도 기록을 다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꾸준히 해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 금액이 확 줄어요. 한참 동안 줄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늘어나거든요. 왜 줄었냐면 그 시기 동안 얘가 너무 안 오르니까 투여를 작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한 거죠. 지나고 보잖아요. 딱 그 작게 넣었던 그 딱 시기가 제일 샀어야 되는 시기예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사후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해석도 가능하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분이 저항을 제일 세게 느끼고 안 넣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결국 시장이 너무 안 좋다는 그 느낌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열심히 붓고 있는데 결과를 안겨다 주지 않는 그 시간이 제 경험적으로는 한 6개월만 지나면 바로 드러나요. 6개월 지나면 지속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구간이 되고 이 동안 다른 걸 하거나 여기 있는 투자 금액을 끊거나 줄이잖아요. 근데 그때가 제일 사기 좋은 시기가 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투자 방법을 찾아낼 게 아니라면 정말 적립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많은 얘기를 통해 마인드를 다졌고요, 계좌를 텄고, 심지어 ETF도 배웠고 ETF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까지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배운 것들을 가장 실현하기 좋은 곳이 연금 계좌입니다. 이 연금 계좌는 계속 많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바뀌겠지만 우리가 계속 많이 해야 하고 할 거라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연금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책 제목 자체가요, 이미 연금 당장 해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제목을 짓게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솔직한 대답은 출판사가 시켰습니다. 굳이 연금회사 안 해도 좋은 전략이긴 하나? 약간 또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 책 원고의 컨셉도 조금 변한 게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주변 지인한테 많이 권유하던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연금 투자가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돼야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거든요. 그 여건이라 함은 첫 번째로는 그 정도 돼야 관심이 가요.
딱 그때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죠. 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친구들을 보면 다른 돈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에 더 많이 관심이 갑니다. 이 연금자산은 특히나 돈이 더 묶이는 거다 보니까는 관심을 기울이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또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을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한 30대 중반, 40대 초반 정도. 하긴 그때부터도 많이 꾸준히 하기만 해도 충분히 하니까요. 그 윗세대도 마찬가지로 좀 힘들 거다라고 봤어요.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부동산으로 투자 수익을 거두셨던 경험들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다가 금융 자산을 운영해 본 경험도 그 밑에 세대보다는 조금 적으시고 그 다음에 약간 그 특유의 조바심 같은 게 있으세요.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쌓였는데 내가 은퇴가 10년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빨리 불려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강하셔서 자산 배분 투자에서 얘기하는 기대 수익률 4%, 8% 정도를 얘기를 하시면은 잘 관심을 안 느끼세요. 그래서 지금 정해진 컨셉은 초년생이라면 30만 원이라도 일단 시작해라 라는 컨셉이고 나중에 좀 생각이 든 건데 연금저축이랑 IRP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 젊은 친구들 중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친구가 있냐면 저 1년에 900만 원 못하니까 아예 안 할래요 라고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게 최대 한도라는 게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매월 30만 원으로 노후 대비 이렇게 딱 정해주셨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초년생에게 30만 원이면 충분히 크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든 짜내가지고 할 텐데 이게 유동성에 조금 제약이 있는 계좌나 투자 방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30만 원으로 금액으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맞긴 하지만 너가 매월 저축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해라.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전혀 안 하고 있다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하려는 것보다 하고 있다가 금액만 늘려나가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중후반 되면 하게 되잖아요. 필요성 인지하게 되고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소액으로라도 정말 필요한 그 경험 같아요. 일단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는 담그고 있어라. 이렇게 특별히 좀 더 초년생들에게 어차피 하게 될 거니까 소액으로라도 지금 꼭 시작을 해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 책은 어떤 독자들이 보시면 좋을까요? 주요 타겟은 40대 초반 이전의 직장인들이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연금저축이나 ISA는 이제 다른 분들도 다 굴리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지치신 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장년층 분들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그분들이 적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거지 이거를 연금으로 개시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일부만 빼고 나머지는 앞으로도 20, 30년을 더 굴러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55세에 연금으로 개시를 했어요. 그 계좌에 뭐 2억 5천이 누적이 돼 있어. 근데 분리과세로 최저소득세율을 받고 뽑을 수 있는 돈은 연 1,5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아서 연 1,500만 원만 뽑고 싶어라고 하면은 나머지 잔액 2억 3,500만 원은 그 해에 어쨌건 투자는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투자 안 하고 연 3%짜리 예금성 상품에 두는 거랑 그래도 조금의 리스크는 있지만 자산 배분 투자로 굴리는 거랑은 소진되는 시기에 적게는 4년 많게는 10년 정도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투자는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물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메시지 같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도 보수적이긴 하지만요. 투자의 기간이 늘리게 되면 급격하게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결국 20년 정도를 닫게 되면 투자해서 손실 볼 확률이 거의 0으로 가버리듯이 시간을 길게 확보할수록 우리에 유리해지는데 어차피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연금을 택한다면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는 전략을 심지어 적립식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공학적으로 쓸 수 있는 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리스크 관리 툴을 다 넣은 게 연금저축에서 적립식으로 자산 배분한다는 게 나오죠. 이게 수십 년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노후나 여기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생각지 못한 복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연금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 별명이 곰곰이거든요. 우리 곰곰이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곰곰이님들 이렇게 박곰이 TV 채널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연금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성토를 의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